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진의 공부 7월호입니다. 이번 달 알매 쾌락과 약간의 통증 시간에서는요. 제가 이 매거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 매거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담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소위, 다시 말해 이런 부사나 감탄사이긴 하지만 제가 담론이란 말을 평소에는 많이 씁니다. 이 담론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담론의 이론화 작업에 참여를 했지만 그래도 뭐 가장 영향력이 크고 많은 연구를 하고 중요한 인물은 미셸 푸코겠죠. 미셸 푸코와 알투세의 담론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푸코의 담론하고 알투세의 담론은 누가 더 유물론적인가? 이를테면 누가 더 막시즘에 가까운가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죠. 이 푸코를 처음 공부할 때는요. 약간 골탕을 먹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푸코의 패러다임을 알게 되면 그리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패러다임에 들어가기가 쪼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골탕을 먹냐면 이게 쭉 읽다가 '그다음에 나올 문장이 이 문장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반대 문장이 나와요. 언제나 인제 뒤통수를 친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런 문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코의 문장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행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제 연습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푸코가 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말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지 종종 내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내가 말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푸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인지 종종 내가 의아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러면 당황을 하게 되죠. 또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해받는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제 현대 사상가들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며 찬반이 엇갈리고 심지어 인성에서도 논쟁적인 학자를 꼽으라면 저는 미셸 푸코와 프로이드를 꼽겠습니다. 막스는 원래 인제 유물론적인 전통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 막스주의의 이론적 어떤 독창성, 독특성이 있다기보다는 현실의 그 이론을 실현하는 데 인제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막스주의를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푸코와 프로이드는 사상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독창성이라든가 혹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그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코가 어떤 전공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역사가, 문학가, 인류학자, 비평가, 철학자 뭐 너무 다양하지만 저는 특히 푸코의 권력과 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푸코적 사유 방식을 체화한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주의자들이나 탈식민주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푸코의 담론, 개념에 대해서 익숙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코의 담론 개념이 권력과 지식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기존의 언어 권력이나 지식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푸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푸코의 연구는 지식이 인간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을 뒤흔드는 엄청난 작업에서 시작한다.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푸코의 이 담론이라는 개념은 담론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식의 개념을 이해할 때는 그 개념의 뜻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담론이란 말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담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 자체보다는 사실 담론의 효과라든가 담론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이 푸코의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쪼끔만 벗어나 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4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인제 구조주의나 막스주의적인 얘기인데 물적인 토대가 있고 물적인 토대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저가 항공이라는 물적인 토대가 인프라가 깔리면서 그다음에 제주라는 장소의 도시의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제주에 대한 담론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푸코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적인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데올로기나 담론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게 금방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사회적인 물적인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어떤 개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푸코는 그 물적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특징은 언어에는 기원이나 오리지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에는 기원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오리지널이라는 것이 없다. 언어는 당연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에 원래 참뜻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언어를 권력의 효과, 이게 좀 낯선 표현이죠. 권력의 효과라고 봤기 때문에 오리지널이라든가 원조 이런 개념은 없다고 본 거죠. 이 사람은 진리 자체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권력의 산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입장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알티세는 이데올로기로 통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푸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데올로기를 보통 인제 허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인제 false consciousnes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어가 인제 재밌죠. false 그러니까 거짓 의식인데 예를 들면 서민들이 자기 존재에 맞는 의식을 갖지 않고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거나 보수 언론을 지지하거나 이걸 이제 우리가 허위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허위의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트루스 참의식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푸코는 허위의식이나 참의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위의식은 사회 안에 있고 참의식은 사회 밖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허위의식이나 참의식이나 모두 다 사회의 안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봤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왠지 사회 바깥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 같잖아요. 이데올로기도 담론의 하나일 뿐이라고 인제 주장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사회가 정한 언설 체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언어에 천착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은 모든 것이 담론이지만 누가 말하는가 누가 듣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우리 같은 얘기도 같은 워딩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팬덤 현상이라든가 내노남불이라든가
정의든 진리든 시민이든 모든 그 언설들이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푸코한테 들어가기 위해 푸코의 담론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첫 번째는 물적 토대와 상부 구조가 따로 있지 않다. 물적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가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언어의 기원이나 참뜻, 진리, 사전적 정의라는 것은 없다. 세 번째는 누구도 사회의 언설 체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 밖에 언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담론이지만 누가 말하는가, 누가 듣는가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담론이 무엇인가? 이 담론은 영어 디스코스의 번역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담론도 역시 논쟁적인 번역이죠. 지금은 이제 담론이 아마 대세가 됐는데 언설이라고도 하고 언술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얘기하는 난리지나 랭귀지하고도 그 의미가 다르죠. 사전적인 의미로 디스코스, 영어의 사전적 의미로의 디스코스는 이야기, 담화, 담론, 연설, 훈시, 인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 담론은 언어적 표현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글로 쓰여지는 거, 입으로 말해지는 거 모든 것을 말하는 게 담론이죠. 소리로 말해졌건 글로 쓰여졌건 인간의 모든 언어 행위를 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언어로 표현했던 말로 표현했던 간에 그 모든 것이 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론 분석이 바로 그 사회의 분석이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 보면 원래 언어라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매개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표, 기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게 언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인제 다 담론이라는 거죠. 시위 현장의 짤막한 구호들, 막스의 방대한 자본론, 개인 간의 계약서, 뭐 화장실에 붙어있는 스티커 혹은 대통령의 담화, 그다음에 성경 말씀, 뭐 법조문 모두 다 담론입니다. 프로이트, 니체, 칸트, 여성주의 이거 다 담론입니다. 수학, 생물학, 경제학 같은 학문 분야도 하나의 담론이죠. 화장실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구호 같은 거하고 학문 분야는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보통 연구자냐 잡문 쓰는 사람이냐서부터 교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푸코한테는 그런 위계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론이 사회 현실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 현실을 만든 것은 제도권 학문이든 개인 간의 대화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푸코에 있어서 담론은 학문, 이데올로기, 지식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주 편리한 단어입니다. 푸코의 이런 입장과 반대해 가지고 이걸 구별하는 이들도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어떤 사상가의 저서나 평생의 사상 또는 그가 한 기자들과의 뭐 인터뷰, 전기 이것도 모두 그 사람의 담론입니다. 각기 이것들을 복잡하게 다른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이 다 모두 담론으로서 디스코스인 것이죠. 푸코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단순하게 담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푸코는 담론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진정 관심이 있었던 진정이란 말도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이나 진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담론이란 용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푸코한테 근본적인 관심은 권력과 지식과의 문제인데 담론이 바로 권력을 운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담론이 중요했던 거죠. 담론이 권력을 운반하는 수단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담론을 말하고 있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 실천으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담론이 말하고 있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형성시키는 실천이라고 했는데, 이를테면 말이 대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성성이나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성이나 남성들이 담론적 틀 안에서 옷의 유형이라든가 취해야 될 신체적 자세, 권력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을 정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담론은 언어이긴 하지만 담론은 근본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론은 언어 전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긴 하지만 담론의 실질적인 역할은 지시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 대상을 생산합니다. 지시 대상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론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막스한테 노동의 개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푸코한테 담론의 개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가 쉽죠. 개념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쉬운데 담론이 무엇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담론이 현실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담론의 결과라는 거죠. 사실 효과라는 말보다 담론의 결과라는 말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한데, 결과라고 하면 너무 또 결정적인 것 같아서 보통 이제 현실은 담론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정한 인식론, 에피스테메라는 개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한 인식론이 한 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이 담론을 통해서이죠. 한 사회의 주도적 인물들의 담론은 다른 사람의 담론을 제한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에서나 누구나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을 통해서 권력과 주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누가 말하느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포지션이나 상황에 따라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담론의 통제의 기능이 있다고 봤죠. 그 통제의 기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통제고 하나는 내부적인 통제예요. 외부적인 통제에는 금기 혹은 진실의 의지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섹슈얼리티나 죽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금기라는 벽이 있죠. 그건 어떤 주류의 담론에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문 분야나 시사적 정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차가운 반응이 우리한테 무안을 주기 때문이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 담론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 경합적이고 논쟁적이고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얘기를 안 꺼내려고 하거나 인제 회피하려고 하죠. 이건 혐오 담론에 갇혀 있거나 한편으로는 이 혐오 담론을 넘어서려는 사람들의 투쟁 간에 굉장한 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웰컴되지 않는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열은 주로 아카데미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매거진에서도 그런데 누구의 말을 인용하거나 혹은 주석을 달거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아카데미 내부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가 이런 것들이 인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전에 소위 말해서 조국 사태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전공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저자가 조국 선생님이셨어요, 교수 시절에. 근데 그거는 분석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로스쿨에 재학 중인 법학도들이 많은 데다가 조국 교수가 형법이 전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형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국 교수의 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논문 피인용 횟수를 치면 AI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국 교수의 형법에 관한 것이 피인용 횟수 1 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국 교수가 원래 전통적인 형법,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의미에서 코렉션, 사람을 교화시킨다는 코렉션이라는 의미의 형법에서 푸코를 공부하시게 되면서 근대의 형벌이 근대 국가의 어떤 통치 체제라는 걸 알게 되면서 형법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꾼 책들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제 인용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담론을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푸코에서 담론이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인제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온라인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것도 뭐 사람들마다 뭐가 사실이냐는 건 또 다르겠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혐오 담론으로 퍼뜨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론이 효과를 가질 때는 진리와 권력과 지식에 대한 인간의 욕망하고 인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이 진리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리라.'라는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진리는 물질적인 것이고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에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 권력의 효과로서 힘을 가진 것이잖아요. 진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속한 것인데, 그 사회가 만일에 정직하거나 좋은 사회가 아니라면 이 진리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트루스, 여기서 트루스입니다. 이 참은 그 어떤 사회 내에서 다양한 권력 관계나 제약을 통해서 생산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보통 진리를 철학에서는 선험적인, 선험이라는 것은 경험 이전에라는 뜻이죠. 선험. 선험적인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원래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도 진리일 수 있고, 인과응보가 진리일 수도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진리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진리들이 각 사회가 어떤 식의 작업을 통해서 생산해 내는 것이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진리는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해낸 것이다. 그랬을 때는 진리의 위상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페미니즘이 뭐냐? 어떤 페미니즘이 올바른 페미니즘이냐? 이렇게 되면 자기가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쉽게 가질 수 없겠죠. 아니, 일단 뭔가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정체성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코는 진리라고 간주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특정한 형태의 사람들이 다른 진리를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라든가 대체의학, 이런 것처럼 흔히 제도권 밖의 지식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체의학은 열등하고 미숙하거나 일종의 돌팔이 의료 행위라고 말하고,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과 진리의 권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죠. 대체의학이든 사이비 종교든 혹은 제도권 밖의 지식이든 간에 이거는 어떤 것을 진리로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배제한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담론은 당연히 이 진공 상태에서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갈등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론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많이
동원되는 단어가 경합한다는 뜻입니다. 경합한다. 담론이 경합한다. 영어로 컨테스팅이죠. 이 푸코의 책들이 영어로 많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인제 이 컨테스팅입니다. 경합한다는 것이죠. 갈등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코한테는 아까 그 대체의학의 예를 들어보면 대체의학 요법이 전통의학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권 의학이 더 과학적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존의 의학이 권위를 갖게 됐는가. 예를 들면 뭐 제도화된 기금이라든가 건물의 설비와 지위 있는 스텝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적 담론이 생산되는 역학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배제됐는가. 여기에 인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깐 담론이라는 것은 권력 논의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거짓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위 여부가 아니라 권력의 생산 조건으로서 또 물적 조건, 현실이 나타날 수 있는 형식을 창출한다는 점. 현실이 나타날 수 있는 형식을 창출하는 것으로서의 담론이 푸코가 생각하는 담론입니다. 여러분 뭐 푸코가 얘기한 것 중에서 권력이 모세혈관처럼 모든 사회적 과정에 다 퍼져 있고 또 다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 관계들이 행위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체의 형식을 또한 동시에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해서 푸코는 사람들이 종속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그런 이중의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푸코한테 있어서 개인들은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이 권력이 작용되는 토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은 지식을 누가 배제하고 전유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그 자체로 좋다든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든가 어떤 지식이 옳다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푸코에 대한 비판은 회의주의자라거나 아니면 실천적인 지침으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라든가 그러면서 많은 비판을 한편에서 또 인제 받고 있죠. 저는 그런 식의 비판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담론이 권력을 창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